반갑습니다. 범죄 미스터리 마니아 여러분. 여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숨막히는 진실을 파헤치는 공간 수요 미스터리입니다. 첫 방송인 오늘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미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섬뜩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여러분 앞에 꺼내놓으려 합니다. 진실을 향한 첫 여정,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975년 8월 16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한적한 교회 주택가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유타주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밥 헤이워드죠. 고된 순찰 업무를 마치고 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듭니다. 밤늦은 시간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 한 대가 동네를 살금살금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비틀이라는 이 차는 딱정벌레를 닮은 디자인으로 아주 유명한 차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교외 주택지역은 규모도 크지 않고 이웃끼리 다 아는데요. 늦은 밤에 불빛 하나 켜지 않은 처음 보는 이 자동차가 조용히 동네를 미끄러져가는 모습. 흡사 유령차 같은 모습인데요. 분명 이 동네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 차는 이 순찰대원 밥 헤이워드의 집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이웃집 앞에 멈춰 섭니다. 평소 그 이웃들과 친분이 있던 헤이워드는 그 집의 부모들이 여행을 갔고 집안에는 자녀인 10대 소녀 둘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헤이워드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차의 번호판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찰차의 헤드라이트를 비춥니다. 그 순간 마치 풀숲에 있다 들킨 야수처럼 그 폭스바겐은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헤이워드는 망설이지 않고 추격에 나섭니다. 폭주하는 폭스바겐은 헤이워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동네를 순식간에 가로지르죠. 헤이워드는 직감합니다. 저 남자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대체 저 차에 탄 남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절박하게 도망치는 걸까요? 추격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어지고 마침내 폭스바겐은 인적없는 폐 주유소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두 손을 들고 차에서 내리죠. 저는 그냥 길을 잃은 대학생입니다.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잃었던 겁니다. 헤이워드는 그의 말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순간 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런 기운이 남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영화를 봤는데요? 라고 묻자 그 남자는 한 영화의 제목을 댔습니다. 하지만 헤이워드는 그 영화가 그날 밤 상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오히려 더 드물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를 믿으시겠습니까? 헤이워드는 그 남자의 차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남자의 차엔 폭스바겐 비틀은 조수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검은 가방 안에는 섬뜩한 도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스키 마스크, 공사장에서 쓰는 연장이자 흉기로도 쓸 수 있는 쇠지렛대, 엄청난 두께의 얼음을 부술 때 쓰는 얼음 송곳, 쓰레기 봉투 한 박스, 장갑,
그리고 밧줄, 그리고 전선까지. 아니 도대체 이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헤이워드는 이 남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남자는 곧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헤이워드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이웃집에 침입해 두 소녀를 해치려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잡은 이 남자가 바로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 80년대의 미국은 도시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이동성이 급증했습니다. 도시 인구가 밀집되면서 범죄자는 익명성을 확보하기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와 주를 잇는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의 발달로 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쉽게 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규범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전 시위와 히피 문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히치하이크, 약물 사용, 반체제 정서 등이 만연하면서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70년대, 80년대 미국은 연쇄살인이라는 극단의 범죄들이 절정을 맞게 되죠. 이 시기는 마치 연쇄살인마들의 전성기 같았습니다. 제프리 다머, 존 웨인 게이시, 찰스 맨슨 등등.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테드 번디는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테드 번디는 잘생겼고 교육도 잘 받았고 지적이었으며 언변도 뛰어나고 패션도 세련됐으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상상하는 괴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1946년 11월 24일 태어난 테드 번디. 그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3살의 나이에 자신을 돌봐주던 이모가 잠시 잠이 들자 그 주위에 여러 칼을 가지런히 놓아둔 행동, 숲에서 작은 동물들을 해부하던 모습, 수영장에서 친구들을, 특히 이웃에 사는 또래 여자아이들을 익사시키려 했던 일. 유년기에 이 소름 끼치는 행동들에 대해 그는 단 한 번도 잘못됐다는 생각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괴팍하고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똑똑하고 잘생겼지만 그는 학교에서 항상 외톨이였고 가끔씩 통제할 수 없는 표출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유일한 해방구가 있었으니 대학교 입학 후 22살 1968년에 구입한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법학대학에 진학하고 부유하고 세련되며 아름다운 여자친구도 사귀고 완벽한 정상인처럼 보였죠. 미국 공화당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며 차후 법조인이자 정치인의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어두운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1974년 2월 1일 마침내 그는 첫 희생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주로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다친 척 연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죠. 팔에 가짜 깁스를 하고 팔이 다쳐서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매력에 속아 넘어간 여성들은 결국 그의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이 통째로 뜯겨나간 그 비틀로 말이죠. 그는 여성들을 외딴 곳으로 끌고 가 무참히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한 번, 두
두 번의 살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끔찍한 범죄 행각은 수십 차례가 이어지고 그는 말 그대로 악마가 됩니다. 때로는 살해하고 그 후에 강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조각조각 내고 들짐승들이 먹어치워서 증거를 남기지 않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첩첩산중에 버리는 등 그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완전 범죄여도 모든 범죄자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번디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살아있는 목격자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1974년 11월 8일 쇼핑몰 주차장에서 18세의 캐롤 도너번에게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아주 매력적인 외모이자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있던 캐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관입니다. 지금 당신 잘 부수려고 시도한 범인을 현행범으로 잡았는데 같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남자는 친절하게 자신을 경찰관 로산드라고 소개했고 캐롤은 의심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차는 일반 경찰차가 아닌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캐롤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이라 아무도 없는 외딴 초등학교 앞에 차를 급히 세운 남자. 갑자기 캐롤의 한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웁니다. 그 순간 캐롤은 공포에 질립니다.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린 캐롤. 다행히 수갑은 한쪽 팔에만 채워져 있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싸움 끝에 차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길가로 달려들어 도움을 청하죠. 다행스레 지나가던 한 차가 있었고 그 차가 정차하자 경찰관으로 위장했던 테드 번디는 달아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던 순찰대원인 밥 헤이워드의 형이자 강력계 형사인 피트 헤이워드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는 동생 밥 헤이워드가 체포했던 남자와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곳 유타주가 아닌 시애틀에서 발생했던 연쇄 실종 사건의 용의자 리스트, 그리고 그에게도 베이지색 비틀이 있었다는 사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대대적인 탐문 수색 과정에서 테드 번디가 잡히고 말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행된 용의자 확인 절차, 여러 용의자와 테드 번디를 함께 세웁니다. 그 용의자들에겐 눈앞에 거울처럼 보이는 벽이지만 건너편에서 피해자인 캐롤이 이 용의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테드 번디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던 유일한 피해자 캐롤 도너번은 수많은 용의자들 속에서 단번에 테드 번디를 범죄자로 지목합니다. 드디어 악마의 꼬리가 잡힌 겁니다. (1976년 3월 1일) 테드 번디는 캐롤 도너번 납치 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번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1977년 6월 번디는 법정에서 자신을 직접 변호합니다. 뛰어난 법학도였던 그는 재판 과정 중 판사의 신뢰까지 얻습니다. 수갑도 차지 않은 채 수감시설에 있던 법정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1977년 6월 7일 번디는 법정 도서관 2층 창문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는 탈출을 위해 수주 동안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발목을 단련했습니다. 또한 그의 수려한 외모, 매너, 그리고 법학도라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판사의 관대한 처분이 있었고 수갑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여러 분위기들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 경계마저 허술하게 작용했던 점이
매우 크죠. 그러나 그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5일 후에 그는 도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됩니다. 하지만 번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탈출 계획을 계획합니다. 식당에서 훔친 작은 숟가락으로 감옥 천장에 아주 조금씩 구멍을 뚫고 몸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여가며 단식을 수행했고 그 구멍을 통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977년 12월 30일 그는 마침내 감쪽같이 또다시 사라집니다. 자신의 침대 이불 밑에는 소지하고 있던 책들을 가득 쌓아서 몸처럼 보이게 부풀렸고 경비원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무려 17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번디는 다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시애틀에서 유타를 지나서 이번에 플로리다주까지 멀리 날아간 테드 번디. 이 플로리다주에서 한 여학생 기숙사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명의 여학생이 기숙사에서 자는 도중에 둔기에 폭행당하고 강간당했으며 끝내 2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범행 행각 후에 유유히 기숙사에서 도망친 뒤에도 계속해서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최후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8년 2월 15일 플로리다주 순찰대원 데이비드 리가 한 대의 주황색 폭스바겐을 발견합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수상하게 움직이는 차. 순찰대원 데이비드 리는 차를 추격하여 도난 차량임을 알아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순순히 잡히는 대신 데이비드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데이비드는 경고 사격을 한 뒤에 다시 총을 쏘아서 남자의 다리에 명중시킵니다. 남자는 쓰러졌고 데이비드는 그를 체포합니다. 그날 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의 도주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테드 번디는 체포된 후 기숙사 살인사건과 12세 소녀 킴벌리 리치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사람들은 잘생기고 지적인 번디의 모습에 열광했고 젊은 여성들은 팬클럽까지 만들어서 그의 무죄를 외쳤으며 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법정을 찾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사랑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외모와 언변, 옷차림에서 매력적이던 테드 번디. 이미 일부 여성들에게 무죄이자 희생자, 순교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23일 테드 번디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그는 사형을 연기해달라는 조건으로 36건, 무려 36건의 살인을 자백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희생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기 전까지 절대 모든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형 조건으로 쓰려고 협상을 계속했지요. 하지만 결국 1989년 1월 24일 무수한 살인과 강간 범죄 그리고 10년간의 끔찍한 도주 끝에 그는 전기 의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단 한 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던 테드 번디. 하지만 그조차도 사형일이 점점 다가오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내비쳤지만 일말의 죄책감은 죽기 직전까지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테드 번디의 범행 동기는 단순히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 및 범죄학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번디는 종종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부족, 조작적 성향, 죄책감, 결여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본디는 실제로 매력적이고 지적이며 사교적인 가면을 쓰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기만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짐승도 아니고 미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기만적인 성격을 더욱더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후천적인 요인도 중요했다 볼 수 있는데 테드 번디는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번디는 친어머니가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누나라 부르라 시켰으며 외조부모를 부모로 알도록 키워줬습니다. 이러한 출생의 비밀과 정체성 혼란, 일관성 없는 가족관계, 그리고 외할아버지로부터의 학대 노출 가능성 등이 그의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 학대와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 보인 테드 번디.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대인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고 말했으며 타인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학도로서 매우 매력적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매너나 패션에서도 흠잡을 데 없으며 부유층 출신의 멋진 아름다운 여자친구까지 사귀었던 그의 성장 과정은 보기와는 매우 달랐다는 거죠. 미 연방수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연쇄살인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유년 시절 부정당했던 권위와 힘과 자존감을 희생자들의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과정에서 되찾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고 합니다. 테드 번디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요 미스터리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나요? 여러분은 테드 번디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더욱더 흥미로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수요 미스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